1995년 5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박수진은 평범한 12살 소녀로 살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수진에게 세상은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박철민은 중소기업 생산관리 과장으로 성실하게 일했고, 어머니 이미선은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며 수진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수진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가 만든 간식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저녁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수진은 이런 일상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해 5월 어느 날 아버지의 대학 선배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선배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고민했지만 선배는 대학 시절 자신이 어려울 때 도와준 은인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아버지는 결국 보증을 서주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이미선은 불안해했지만 아버지는 괜찮을 거라며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보증 금액은 3억 원이었습니다. 2달 뒤 선배의 사업은 부도가 났습니다. 선배는 잠적했고 3억 원의 빚은 연대보증인인 아버지에게 고스란히 넘어왔습니다. 은행 이자가 붙으면서 빚은 순식간에 8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의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회사는 신용불량자를 둘 수 없다며 아버지를 해고했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채권자들이 매일 집 앞에서 돈을 갚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수진은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현관문 앞에 붙은 빨간 딱지를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는 수진을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조금만 참아라. 아빠가 다 해결할게. 수진은 아버지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저는 아빠 믿어요. 그날 밤이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의 비명 소리에 수진은 잠에서 깼습니다. 경찰이 집에 와 있었고 어머니는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전날 밤 동네 모텔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이 건넨 유서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수진은 그 글씨를 보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안아주던 아버지가 이제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오지 않았고 친척들만 몇 명 왔습니다. 큰아버지 박준호는 장례 비용을 대신 내주었지만 표정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큰어머니 최경애는 조문객들에게 우리 시동생이 원래 판단력이 없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2주가 지났을 때 어머니 이미선이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수진은 병실 밖 의자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큰아버지가 병원비를 대주었지만 큰어머니는 독도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하냐고 투덜댔습니다. 어머니는 2개월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7월 어느 무더운 날 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수진아, 엄마 미안해. 사랑한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수진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요. 조금만 더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은 아버지 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큰아버지는 이제 우리가 수진이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부담감이 묻어났습니다. 큰어머니는 장례식장 밖에서 친척들에게 우리도 애가 둘이나 있는데 한 명을 더 키우려니 막막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만에 부모를 모두 잃은 12살 소녀는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짐을 정리할 때 수지는 어머니의 서랍에서 금반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 돈짜리 작은 반지였지만 어머니가 결혼할 때 받은 유일한 금붙이였습니다. 수지는 그 반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제 수진에게 남은 것은 이 작은 반지 하나뿐이었습니다. 큰아버지는 내일부터 우리 집으로 오너라고 말했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수지는 큰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1995년 8월 수지는 큰아버지 박준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큰아버지는 건설회사 부장으로 30평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큰어머니 최경애와 사촌동생 2명, 10살 남자아이와 8살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첫날 저녁 큰아버지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다. 우리가 책임지고 키울 테니 걱정하지 마라.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큰어머니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수진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불편함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이 잠을 잘 방은 베란다 옆 작은 창고였습니다. 사촌 동생들은 각자 방이 있었지만 수진에게는 창고 한쪽에 놓인 얇은 요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큰어머니는 공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지만 거실 한쪽에는 쓰지 않는 운동기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창고 문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고 수지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잠을 청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던 따뜻한 방이 그리웠지만 수지는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차이는 더 분명했습니다. 큰아버지와 사촌 동생들 앞에는 고기 반찬과 생선이 놓였지만 수진 앞에는 김치와 된장찌개만 있었습니다. 큰어머니는 너는 아직 어리니까 이것만 먹어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보다 어린 사촌 동생들은 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더 달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밥을 다 먹으면 설거지는 수진의 몫이었습니다. 큰어머니는 식구가 늘었으니 내가 도와야 한다고 말했고 수진은 매일 저녁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학교 준비물이 필요할 때마다 수진은 움츠러들었습니다.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가 필요했지만 큰어머니에게 말을 꺼내기가 두려웠습니다. 큰어머니, 저 크레파스 좀 사야 하는데요. 큰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크레파스가 얼마나 비싼데 학교에서 빌려 쓰면 안 돼? 결국 수지는 친구에게 빌려 썼고 선생님께는 준비물을 깜빡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반면 사촌 동생들은 새 가방, 새 운동화를 사달라고 조르면 큰어머니는 흔쾌히 사주었습니다. 수지는 6개월째 같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구멍난 양말을 꿰매어 신었습니다. 9월이 되자 학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촌 동생들은 영어 학원과 피아노 학원을 다녔지만 수진이 학원에 가고 싶다고 말하자 큰어머니는 화를 냈습니다. 학원비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 너까지 보내면 우리가 거지 되겠다. 큰아버지는 옆에서 신문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도서관에 가서 혼자 공부했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 설거지와 청소를 했습니다. 12살 소녀의 하루는 그렇게 무거웠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큰어머니는 차례상을 준비하며 수진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수진아, 이것 좀 씻어라. 저것 좀 다듬어라. 수진은 시키는 대로 했지만 손이 익숙하지 않아 서툴렀습니다. 명절 아침 차례상에 올릴 접시를 나르던 수진은 손이 미끄러져 접시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접시가 깨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고 큰어머니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큰어머니의 목소리는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큰어머니는 수진의 팔을 잡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손해보는지 알기나 해? 매달 내 밥값, 학교 준비물, 옷값 다 누가 되는데?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큰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엄마가 우리 오빠한테 보험금이라도 들어놨어야지. 빚만 잔뜩 남기고 죽어서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 순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모님을 욕하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큰아버지는 옆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그만해. 애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 하지만 큰어머니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차라리 시설에 보내는 게 나았어. 우리가 뭐 부자도 아니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큰아버지,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수지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12월이 되자 날씨는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창고방은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밤마다 추웠습니다. 수지는 이불 2장을 덮고 잤지만 새벽이면 추위에 잠에서 깼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다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고. 수지는 어머니의 금반지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당분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작은 가방에 옷 몇 벌과 어머니 사진 한 장을 넣었습니다. 금반지를 주머니 깊숙이 넣고 창고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거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신발을 신고 현관문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지만 아무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계단을 내려가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영하 10도의 겨울밤, 12살 소녀는 그렇게 거리로 나왔습니다. 1995년 12월, 수지는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첫 밤을 보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가방을 꼭 안고 있었지만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영무원이 다가와 학생, 집에 안 가? 하고 물었지만 수지는 곧 갈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첫 차를 타러 온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났고 수지는 그제야 역을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어둡고 추웠습니다. 며칠 뒤 수지는 어머니의 금반지를 금은방에 팔았습니다. 주인은 요즘 금값이 떨어져서라며 15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수지는 그 돈을 받아 들고 금은방을 나왔습니다. 어머니와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사라진 것 같아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당장 살아야 했습니다. 수지는 찜질방을 찾았습니다. 하루 5천 원이면 씻을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었습니다. 15만 원이면 한 달은 버틴다고 계산했습니다. 1996년 1월 수지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12살 소녀를 고용할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식당, 카페를 돌아다녔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찜질방 비용은 계속 나가고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남은 돈은 2만 원뿐이었습니다. 수지는 두려웠지만 계속 거리를 걸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지는 작은 분식집 앞을 지나가다 유리창에 붙은 종이를 보았습니다. 설거지 아르바이트 구함, 숙식 제공. 수지는 망설이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던 아주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설거지 아르바이트 하고 싶은데요. 아주머니는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학생 몇 살이야? 수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16살이요.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하루 12시간 일하고 월급은 20만 원. 주방 창고에서 자면 돼. 괜찮겠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열심히 할게요. 그날부터 수지는 분식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설거지를 했고 손은 세제와 뜨거운 물로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고 잠잘 곳이 있었습니다. 수진에게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분식집 아주머니는 가끔 수진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수진아, 오늘 수고했어. 이거 먹어. 남은 떡볶이나 김밥을 주면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수진아, 너 우리 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수진은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따뜻함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받은 월급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100만 원이 모이면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을 생각이었습니다. 밤에는 창고 구석에서 책을 펼쳤습니다. 헌책방에서 산중학교 교과서로 혼자 공부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것이 나오면 도서관에 가서 찾아봤습니다.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5개월이 지나고 통장에는 1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수지는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 11월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외환위기가 터졌고 거리에는 부도, 폐업이라는 단어가 넘쳐났습니다. 분식집 손님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자리가 텅텅 비었고 저녁에는 한두 명만 들어왔습니다. 아주머니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아주머니의 남편이 분식집에 찾아왔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잘렸어. 구조조정이래. 아주머니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12월이 되자 아주머니는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미안한데 우리 가게 문 닫아야 할 것 같아.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살기 힘들어서 월급은 5개월치 100만 원 줄게. 정말 미안해.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수진은 봉투를 받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아요. 저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감사했어요. 1998년 1월, 수진은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13살이 된 수진은 찜질방을 전전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지만 외환위기로 모든 곳이 구인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거리에는 실직자들이 넘쳐났고 13살 소녀가 일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진의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찜질방비, 밥값을 쓰다 보니 한 달 만에 50만 원이 남았습니다. 2월 어느 날 수진은 편의점 앞을 지나다 진열대를 보았습니다. 김밥과 우유가 놓여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찜질방비를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주변을 둘러보고 재빨리 김밥 하나를 집어 옷 안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수진은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편의점이 아니면 슈퍼마켓, 빵집에서 먹을 것을 훔쳤습니다. 죄책감은 있었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시도를 하던 날 편의점 주인이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너 지금 뭐 한 거야?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수진의 옷에서 빵을 꺼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가 얼마나 힘들면 이러겠어. 가져가. 신고 안 할 테니까.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됐어요. 신고하세요. 주인은 당황했습니다. 뭐? 수진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갈 곳도 없어요. 신고해서 어디든 보내주세요. 주인은 망설이다가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30분 뒤 경찰차가 도착했고 수진은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수진은 차창 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는 걸까? 1998년 2월 수진은 소년부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는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보호자가 있습니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다시 물었습니다. 주거지는요? 수진은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찜질방에서 지냈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1심은 보호관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보호자와 주거지가 없으니 2심에서 재판정하겠습니다. 2주 뒤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년원 2년이었습니다. 판사는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거리에 내보낼 수 없습니다. 소년원에서 교육을 받고 자립할 준비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수진은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차라리 따뜻한 밥과 잠자리가 있는 곳이 나았습니다. 호송차에 오르면서 수진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춥고 사람들은 바빴습니다. 소년원은 경기도 외곽에 있었습니다. 수진이 도착했을 때 건물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들어간 방에는 침대 4개가 있었고 이미 3명의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한 소녀가 수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너 몇 살이야? 수진은 대답했습니다. 14살.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14살. 이름은? 수진은 짧게 답했습니다. 박수진. 소년원 생활은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세면을 하고 7시에 아침을 먹었습니다. 8시부터는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정고시 과정을 가르쳤고 오후에는 직업 훈련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제빵반을 선택했습니다. 빵을 만드는 법을 배우면 나중에 어디서든 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은 친절했고 수지는 집중해서 배웠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부모님 생각이 났고 어머니가 만들어주던 밥이 그리웠습니다. 룸메이트 소녀들도 각자 사연이 있었습니다. 한 소녀는 가정폭력을 피해 가출했다가 절도를 했고 다른 소녀는 학교 폭력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담당 보호사 김선영이 수진을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김선영은 28살의 젊은 보호관찰관이었습니다. 수진아, 앉아. 수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선영은 수진의 파일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 부모님 돌아가셨구나. 친척집에서도 나왔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선영은 파일을 덮고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힘들었겠다. 14살에 혼자 버텨야 했으니. 수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선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나쁜 애가 아니야. 환경이 나빴을 뿐이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수지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선영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퇴소하면 어디 갈 거야?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선영은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도와줄게. 자립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그날 이후 김선영은 자주 수진을 불렀습니다. 공부는 어떤지, 제빵 수업은 재미있는지 물었습니다. 가끔은 초콜릿이나 과자를 주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검정고시 합격할 수 있어. 자격증도 따고. 수지는 김선영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어른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999년 봄, 수지는 중학교 검정고시에 응시했습니다. 소년원 안에서 치르는 시험이었지만 수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달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김선영은 수진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수진아. 정말 잘했어. 수진은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작은 성취였지만 수진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자신도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제빵 수업도 순조로웠습니다. 선생님은 수진이 손재주가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수진아, 너 빵 만드는 재능 있어. 계속하면 좋은 제빵사 될 수 있어. 수지는
매일 반죽을 치대고 빵을 구웠습니다. 빵이 오븐에서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1년 뒤 수지는 제빵 기능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김선영은 축하한다며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이제 퇴소 준비해야지. 내가 빵 공장 알아봤어. 2000년 2월 수지는 소년원을 퇴소했습니다. 만 2년을 채우고 나왔습니다. 16살이 된 수지는 김선영이 연결해준 빵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공장은 경기도에 있었고 기숙사를 제공했습니다. 월급은 50만 원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수진에게는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김선영은 수진을 공장까지 데려다 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선생님이 도와줄게. 수지는 김선영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했어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김선영은 수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선영의 차가 떠나는 것을 보며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어른도 있구나. 수지는 기숙사로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수진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삶을 시작하는 거라고. 빵 공장 일은 고됐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서 일했고 손은 늘 밀가루 반죽으로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통장에 쌓이는 것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600만 원이 모였고 2년이 지나자 1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5년 동안 일해서 1500만 원을 모으겠다고. 그 돈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찾겠다고. 수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수지는 빵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고 지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장 동료들은 수진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반장은 수진에게 너 같은 애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칭찬했습니다. 수진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통장에 넣었고 5년 뒤 통장 잔고는 1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밤에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 검정고시 교재를 사서 혼자 공부했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인터넷 강의를 들었습니다. 2003년 수지는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20살이 된 수지는 고졸 학력을 얻었습니다. 작은 성취였지만 수지는 뿌듯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자랑스러워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05년 초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평생 빵 공장 노동자로 살 수는 없다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한다고. 수지는 신문 구일란을 들였습니다.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보조를 구한다는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 컴퓨터 활용 가능자였습니다. 수지는 이력서를 썼습니다. 경력란에는 빵 공장 5년, 제빵 기능사 자격증을 적었습니다. 소년원 경력은 적지 않았습니다. 면접 날 수지는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법무사 사무소에 갔습니다. 법무사는 40대 남자였고 이력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빵 공장에서 일했는데 왜 사무직을 하려고 하죠? 수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배우고 싶어서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폭을 넓히고 싶습니다.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급여는 빵 공장보다 적을 텐데 괜찮겠어요? 수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돈보다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일주일 뒤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월급은 120만 원이었습니다. 빵 공장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수지는 기뻤습니다. 2005년 3월 22살의 수지는 법무사 사무소에 출근했습니다. 첫날 선배 직원이 업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등기부등본 떼는 법, 법원 서류 제출하는 법, 계약서 작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수지는 메모하며 익혔습니다. 법률 용어는 어려웠습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같은 단어들이 쏟아졌습니다. 수지는 퇴근 후 도서관에 가서 법률 서적을 빌려 공부했습니다. 모르는 용어는 노트에 적어 외웠고 다음 날 업무에 활용했습니다. 법무사는 수진의 노력을 알아봤습니다. 수진 씨, 열심히 하네요. 이해가 빠르고 꼼꼼해요. 1년이 지나자 수진은 업무에 익숙해졌습니다. 서류 작성 속도도 빨라졌고 고객 응대도 능숙해졌습니다. 법무사는 수진에게 더 중요한 업무를 맡겼습니다. 부동산 등기 서류를 직접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일이었습니다. 수진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 3번씩 확인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월급은 1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법무사 자격증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검정고시 출신인 수진에게는 불가능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여기까지인가? 수진은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5년이 지났지만 수진은 여전히 사무보조였습니다. 승진도 발전도 없었습니다. 2010년 초 수진은 신문에서 작은 광고를 보았습니다. 공증사무소 직원 모집, 학벌보다 인성과 경력 중시. 수진은 망설이다가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소년원 경력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어차피 숨겨봤자 나중에 들통날 것 같았습니다. 면접 날 수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공증사무소에 들어갔습니다. 공증인 정태수는 63살의 노신사였습니다. 정태수는 이력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소년원에 있었다고 썼네요. 무슨 일로? 수진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절도입니다. 14살 때 먹을 게 없어서 빵을 훔쳤습니다. 정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2년 있었고 나와서 빵 공장에서 5년, 법무사 사무소에서 5년 일했군요. 수진은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태수는 이력서를 내려놓고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당신을 봅니다. 1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경력이 보입니다. 우리 사무소에 오시겠습니까? 수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과거를 아시는데도요? 정태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과거가 사람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죠. 2010년 3월, 27살의 수진은 정태수 공증사무소에 입사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업무는 법무사 사무소와 비슷했지만 더 전문적이었습니다. 유언장 공증, 계약서 공증, 사실확인 공증 등을 배웠습니다. 정태수는 수진에게 꼼꼼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공증은 신뢰가 생명입니다.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수진은 정태수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정태수는 고객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학력이 높든 낮든 모두에게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어느 날 글을 못 읽는 할머니가 찾아왔을 때 정태수는 직접 서류를 한 줄씩 읽어주었습니다. 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배웠습니다. 진짜 전문가는 이런 거구나. 5년이 흘렀습니다. 2015년 수진은 32살이 되었습니다. 월급은 250만 원으로 올랐고 직급도 팀장이 되었습니다. 수진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가구는 많지 않았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통장에는 5천만 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아껴 쓴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 한편은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명절이 되면 사무소는 문을 닫았고 수진은 당직을 자원했습니다. 어차피 갈 곳 없으니까요. 동료들은 수진에게 가족은 없어요? 라고 물었지만 수진은 네, 없어요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연애도 한 번 못 해봤습니다. 누군가 과거를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지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평생 혼자 살아가는 걸까? 부모님도, 가족도, 친구도 없는 삶. 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왔으니 앞으로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수진은 내일도 출근할 준비를 했습니다. 2015년 10월 어느 오후 공증사무소 문이 열렸습니다. 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할머니는 수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진은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유언장 공증하러 왔어요. 할머니의 이름은 한옥순, 76살이었습니다. 수진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서류를 받았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한옥순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아파트 한 채 있는데. 그거 사회에 기부하려고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되세요? 한옥순은 대답했습니다. 5억 원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은 유언장 양식을 꺼내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옥순은 글을 잘 읽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한 줄 한 줄 읽어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재산 목록을 적는 곳이고 여기는 기부처를 쓰는 곳입니다. 한옥순은 수진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참 고운 목소리네요. 우리 손녀 같았으면. 한옥순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수진은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한옥순의 눈가에는 주름이 깊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물었습니다. 손녀분이 계세요? 한옥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20년 전에 잃어버렸어요. 수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남의 아픈 이야기를 캐묻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언장 작성을 마치고 수진은 서류를 정태수에게 넘겼습니다. 정태수는 공증 날인을 했고 한옥순은 고맙다며 사무소를 나갔습니다. 한 달 뒤 한옥순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용무가 없었습니다. 그냥 얼굴 보러 왔어요. 수진은 의아했지만 차를 내주며 물었습니다. 유언장은 잘 보관하고 계세요? 한옥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집에 잘 두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젊은 사람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환영합니다. 그날 이후 한옥순은 한 달에 한 번씩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가끔 찐빵이나 호떡을 사왔고 수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 씨는 가족이 있어요? 한옥순이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혼자 살아요. 한옥순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명절 때 외롭겠네요. 수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11월 어느 날 한옥순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진 씨, 제 이야기 좀 들어줄래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옥순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미선이라고. 1995년에 세상을 떠났죠. 수진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딸이 결혼해서 손녀를 낳았는데 손녀 이름이 수진이었어요. 박수진.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옥순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위가 보증을 잘못 서서 빚을 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딸도 그 충격으로 2개월 뒤에 죽었죠. 손녀는 그때 12살이었어요.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옥순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손녀가 큰아버지 집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는데 이미 집을 나간 뒤였어요. 한옥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찾아다녔어요. 고아원, 보호시설, 경찰서를 다 돌아다녔죠. 하지만 찾지 못했어요.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옥순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손녀 사진이에요. 12살 때. 수진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녀와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수진이 12살 생일, 엄마랑.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소녀는 수진 자신이었고 여자는 어머니 이미선이었습니다. 수진은 사진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한옥순은 수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수진은 사진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슬픈 이야기라서요. 한옥순은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오래 못 살아요. 췌장암 말기래요. 길어야 6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진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치료는 안 받으세요? 한옥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치료를. 그냥 편하게 가려고요. 손녀만 찾으면 여한이 없을 텐데. 수진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한옥순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수진 씨 얼굴 봐서 좋았어요. 다음 달에 또 올게요. 수진은 한옥순을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한옥순은 손을 흔들며 사무소를 나갔습니다. 수진은 자리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방금 만난 할머니가 외할머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었고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한옥수는 약속대로 다시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찐빵을 사왔습니다. 수진 씨, 이거 먹어요. 수진은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한옥수는 수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우리 손녀 같아요. 목소리도 비슷하고 착하기도 하고. 수진은 할머니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손녀 생일이 언제냐고, 손녀 아버지 이름이 뭐냐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한옥순이 사무소를 나서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수진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수진은 달려가 한옥순을 부축했고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수진은 한옥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한옥순은 희미하게 눈을 뜨며 수진을 보았습니다. 수진 씨, 고마워요. 구급차가 한옥순을 싣고 병원으로 갔고 수진도 함께 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로 들어갔고 의사는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보호자세요? 수진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지인입니다. 보호자가 없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일단 입원시키겠습니다. 암이 많이 진행됐네요. 수진은 병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한옥순의 가방이 수진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과 수첩, 그리고 낡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박수진 찾기 일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수첩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1995년 8월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습니다. 8월 15일 서울 영영고아원 방문, 박수진 이름 없음. 8월 20일 경기도 영영보호시설 확인, 해당 아동 없음. 9월 3일 인천 영영고아원 12살 여자아이 3명 확인했으나 모두 아님. 한옥수는 20년 동안 쉬지 않고 손녀를 찾아다녔습니다. 수첩은 해를 거듭할수록 두꺼워졌습니다. 1996년, 1997년, 1998년까지 매달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1월 28일 서울역 근처 노숙 청소년 찾아다님, 박수진 없음. 12월 5일 동대문 쪽방촌 확인, 해당 없음. 한옥수는 거리의 노숙 청소년들까지 일일이 찾아다녔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00년대 기록도 계속되었습니다. 2000년 3월 12일 영영소년원 면회 신청, 박수진 이름 없다고 함. 2001년 6월 8일 부산 쪽 고아원 5곳 방문, 결과 없음. 한옥수는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인천, 경기, 부산, 대구까지 손녀를 찾아 헤맸습니다. 수진은 수첩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2015년 10월 기록이 있었습니다. 10월 15일 정태수 공증사무소 방문, 직원 박수진 32세, 1983년생 만남, 목소리가 미선이랑 너무 닮았다. 생년월일 확인, 맞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어 말 못 꺼냈다. 만약 아니면 상처만 줄까봐.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수진은 수첩을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공증사무소에 온 첫날부터 수진이 손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면 서로에게 상처만 줄까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 얼굴만 보고 갔습니다. 찐빵을 사오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수진은 할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가방 안에 다른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미선의 어린 시절 사진, 결혼식 사진, 그리고 수진이 갓난아기였을 때 사진.
수진은 그 사진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사진들을 20년 동안 품고 다니며 손녀를 찾았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비슷한 나이의 여자아이를 보면 사진을 꺼내 비교했을 것입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진은 가방을 들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한옥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갑고 주름투성이었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수진이에요. 한옥순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고 수진을 보았습니다. 수진 씨.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박수진이요. 할머니, 손녀 박수진. 한옥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수진은 수첩을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봤어요. 할머니가 20년 동안 저를 찾아다녔다는 거. 다 알았어요. 한옥수는 수진의 얼굴을 빤히 보았습니다. 정말, 내가 내 손녀 맞니?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1983년 3월생. 아버지 박철민, 어머니 이미선. 1995년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큰아버지 집에서 나왔어요. 한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진아, 내 손녀 수진이.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수진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진작 알아봤어야 하는데. 한옥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진작 찾아줬어야 하는데. 너를 20년 동안 혼자 두었어. 수진은 울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제가 너무 멀리 갔었어요. 한옥수는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큰아버지 집 나와서 어떻게 살았니? 수진은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거리에서 살았어요. 노숙하고 일용직하고 절도에서 소년원도 갔어요. 한옥수는 수진을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진작 찾았어야 하는데. 수진도 할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한옥수는 수진의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큰아버지는 뭐라고 했니? 내가 너를 찾으러 갔을 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큰아버지 집에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한옥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1995년 겨울에 갔어. 그런데 큰아버지가 모른다고만 했어. 수진이가 집을 나갔는데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수진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큰아버지는 할머니가 찾아왔을 때 사실을 말해줬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수진은 거리에서 헤매지 않았을 것이고 소년원에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한옥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갔는데 큰아버지 집은 이사를 가버렸더라. 연락처도 없고 그래서 고아원이랑 보호시설을 돌아다닌 거야. 수진은 할머니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를 찾았으니까요. 한옥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여한이 없구나. 손녀 얼굴 보고 가니까.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 오래오래 사셔야죠. 한옥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의사가 말했잖아. 6개월이라고. 수진은 울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함께 있을 거예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할머니랑 함께 살 거예요. 한옥수는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수진은 할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가족의 따뜻함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낸 뒤 한옥수는 퇴원했습니다. 수진은 할머니를 할머니 아파트로 모셨습니다. 수진도 원룸을 정리하고 할머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TV를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옥수는 수진에게 어머니 이미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 엄마는 착한 아이였어. 남 도와주기 좋아하고 요리도 잘했지. 수진도 할머니에게 지난 20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들었던 일, 좋았던 일, 만났던 사람들. 한옥수는 수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김선영 선생님한테 꼭 인사해야겠구나.
우리 손녀 살려준 은인이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나중에 꼭 소개시켜 드릴게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2016년 3월. 봄이 왔지만 한옥순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고 의사는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병실을 지키며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016년 3월 어느 봄날 아침 한옥수는 수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할머니 말 들어줄래?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말씀하세요. 한옥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하늘에서 널 지켜보고 있어. 할머니도 곧 엄마 곁에 갈 거고.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한옥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파트는 내 엄마가 준 마지막 선물이야.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외롭지 말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사랑도 하고. 수지는 울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랑 더 있고 싶어요. 한옥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행복해. 손녀 얼굴 보고 가니까 여한 없어. 오후 3시 한옥수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수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을 기다려 겨우 3개월을 함께했지만 수진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렀습니다. 정태수 소장과 공증사무소 동료들이 조문을 왔고 김선영 보호사도 찾아왔습니다. 김선영은 수진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할머니를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장례를 마치고 수진은 할머니의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할머니가 병원에서 쓴 글이 있었습니다. 2016년 2월, 수진이를 찾았다. 20년 만에 손녀를 만났다. 이제 편히 갈 수 있다. 수진아, 사랑한다. 수진은 수첩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수진을 생각했습니다. 수진은 할머니 아파트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사진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오늘도 잘 다녀올게요. 수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가족은 세상을 떠났지만 마음속에는 늘 함께 있었습니다. 2016년 여름, 수진은 결심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찾아다녔던 것처럼 자신도 누군가를 도와야겠다고. 수진은 소년원을 찾아갔습니다. 김선영 보호사를 만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후원을 하고 싶습니다. 김선영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수진아, 고마워. 수진은 매달 100만 원씩 소년원에 후원했습니다. 돈뿐 아니라 시간도 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소년원을 방문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소년원에 있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가 와. 아이들은 수진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수진은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2017년, 수진은 소년원을 퇴소한 여자아이 2명을 할머니 아파트에 들였습니다. 18살과 19살. 갈 곳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수진은 아이들에게 방을 내주고 함께 살았습니다. 여기서 지내면서 일자리 찾고 돈 모아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아이들은 고맙다며 울었습니다. 수진은 아이들에게 김선영 보호사가 되어주었습니다. 공증사무소 일도 계속했습니다. 정태수 소장은 2018년에 은퇴했지만 수진은 사무소를 이어받아 팀장으로 일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러 온 노인들을 보면 한옥순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수진은 더 친절하게, 더 꼼꼼하게 일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처럼 좋은 사람이 되고 있나요? 수진은 가끔 사진 앞에서 물었습니다. 2020년, 수진은 처음으로 연애를 했습니다. 소년원 출신 청소년을 후원하는 봉사단체에서 만난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수진의 과거를 듣고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당신이 중요하죠. 정태수 소장이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수진은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1년 뒤,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2023년, 40살이 된 수진은 공증사무소 대표가 되었습니다.
함께 살던 소년원 출신 아이들은 독립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제과점에서 일하고 다른 아이는 요양보호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명절 때마다 수진을 찾아와 인사했습니다. 언니 덕분에 저희가 여기까지 왔어요. 수진은 여전히 소년원 후원을 계속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20명이 넘는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일자리를 연결해주고 주거를 지원하고 때로는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수진은 할머니가 20년 동안 자신을 찾아다녔던 것처럼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수진은 큰아버지 박준호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길거리에서였습니다. 박준호는 70살이 되어 있었고 수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먼저 다가가 말했습니다. 큰아버지. 박준호는 수진을 보며 놀랐습니다. 수진이, 너 수진이구나. 수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박준호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때 미안했다. 우리가 너한테 너무 못했어.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박준호는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수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잘 살았어요. 외할머니도 만났고 지금은 행복해요. 박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외할머니가 너를 찾으러 왔었는데 내가 모른다고 했어. 정말 미안하다. 수진은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큰아버지도 어려우셨을 거예요. 이해해요. 수진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어머니와 할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세상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수진은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0년을 혼자 버텨왔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의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소년원 갔다 왔어?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새로 들어온 아이 만나고 왔어. 14살인데 우리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도와주자. 수진은 남편과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는 두 사람 몫의 밥그릇이 놓였지만 수진은 어머니와 할머니도 함께 있다고 느꼈습니다. 밥을 먹으며 수진은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20년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자신이 여기 있을 수 있었다고. 그 사랑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저녁을 먹고 수진은 일기를 썼습니다. 2023년 오늘 나는 행복하다. 과거는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할머니, 엄마, 감사합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저도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수진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년을 찾아 헤맨 할머니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이어받은 손녀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때로 냉정하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기적이 되어주세요. 작은 관심, 작은 도움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